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 서울시 운전직 공무원 자동차 구조 원리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이제 공무원을 처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문제 유형을 조금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준비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도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다른 쪽에서는 문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오픈이 안 되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 문제를 공개를 안 하다 보니 대부분은 수험생들한테 의지를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복원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답도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문이라든지 보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문제도 딱딱딱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고 답안도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 유형을 파악하거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때 조금 유용하게 이렇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문제풀이는 기존에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좀 전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으로 이제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최근에 자동차 구조 원리의 문제들이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시고 이제 요런 문제들 유형으로 해가지고 나오니까 학습을 하실 때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그리고 이제 문제 이제 하기 전에 여기 서울시 문제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서울시 이제 관련된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일부 이제 사이트에서 들어가시면 요 문제 이제 공개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간 윤활 회로 내에 유압이 낮아지는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항상 이렇게 강조를 좀 많이 했어요. 문제가 맞는 내용인지 아니면은 틀린 내용인지, 나중에 이제 문제를 읽고 지문을 보다 보면 내가 지금 맞는 것을 고르는 건지 틀린 것을 고르는 건지를 이제 좀 헷갈려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문제에 이렇게 동그라미 같은 거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문제를 읽고 지문 같은 거 이렇게 보실 때, 보기 같은 거 이제 문제를 보실 때 조금 유용하게 이제 쓰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에 유압 조절 밸브 장력이 과다하다. 2번에 크랭크축 베어링의 가다 마멜로 오일 간극이 커졌다. 오일 펌프의 마멜 또는 윤활 회로에 오일이 누출된다. 오일팬의 오일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최소한 우리 과목 자체가 자동차 구조와 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간 이제 원리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이제 가미되어 있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현재까지 배웠던 윤활 장치의 기본적인 구조를 먼저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활 장치는 자동차의 엔진이 쉽게 말하는 기관이라고도 하고 엔진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금속과 금속들이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마찰에 의해서 열도 나고요. 그 다음에 부딪히다 보니까 둘 다 딱딱한 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긁어 이렇게. 그러면은 그 긁게 되면 얘들이 뭐가 돼요? 다른, 우리말로 하면 마모가 되죠. 마모가 되다 보니까 안쪽에서, 실린더 안쪽에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왕복 운동을 하면서 행정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가 폭발이라든지 동력을 얻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 윤활 장치, 쉽게 말하는 우리 엔진 오일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윤활 장치는 크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걸 살짝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자, 일단은 예전에 보시게 되면 윤활 작용은 이제 마찰 감소라든지 마멸 감소, 아까 마멸은 말씀을 드렸고요. 갉아먹는 걸 조금 더 이제 감소를 시켜주는 내용이고, 밀봉 꽉 차게 만든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냉각이라든지 방청, 녹이 안 쓸게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엔진하고 아까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찌끄러기 같은 놈들이 발생을 하겠죠. 거기에 대한 부분 세척. 그 다음에 응력 분산 작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력이 이제 한 곳에 힘이 집중된, 우리 화장실에서 큰일 볼 때 어디 엉덩이 쪽에 힘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
거기에 막 엉덩이 쪽에, 거기 있잖아요? 엉덩이 쪽에 집중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만 힘이 들어가면 뭐 좀 심할 경우에는 막 찢어지기도 하고 피도 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힘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약간 이제 분산시켜주는 작용을 우리가 응력 분산 작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윤활 방식 같은 경우는 비산식, 오일을 이제 던져가지고 윤활을 해주는 비산식, 그 다음에 오일 펌프를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보내주는 압송식, 그 다음에 둘 다 해주는 비산 압송식. 요게 좀 하나가 좀 빠져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기름, 연료에다가 오일을 섞어가지고 연소가 되면서 남아있는 찌끄러기 같은 게 이제 약간 윤활 작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이제 홍기식이라고 이렇게 있었죠. 자, 홍기식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가지 방식이 요렇게 있었고요. 뭐 다 배우셨던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여가 방식입니다. 여가 방식은 한꺼번에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엔진오일 교환을 하면 필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필터를 가지고 어떻게 여가를 하느냐. 자, 분류식 깨끗한 놈이 하나가 있고 더러운 놈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일부만 여가하고 비여가된 오일을 윤활부에 공급. 깨끗한 놈은 오일팬으로 아래쪽으로 보내주고, 그렇죠? 우리가 오일을 저장하는 장소가 오일팬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쪽으로 보내주고, 더러운 것만 여가되지 않는 오일만, 더러운 놈만 윤활부로 보내주는 방식. 그 다음에 샨트식은 더러운 놈, 깨끗한 놈, 둘 다 보내주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전류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여가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방식.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전류식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필터가 막히면 오일 윤활부에 연료가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바이패스 같은 걸 이렇게 두겠죠. 바이패스 이제 바이패스를 두고, 샨트식 같은 경우도 바이패스가 설치되어 있는 형식도 있고요. 이런 거는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요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깨끗한 오일을 걸러주는 거는 이제 보시면 당연히 완전히 걸러서 오일을 이제 공급해주는 방식이 이제 전류식이 될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오일 회로에 이제 몇 가지 구성 부품이 있었습니다. 이 구성 부품을 알아야지 이런 문제도 조금 저희가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일팬, 그렇죠? 오일팬. 자, 이 부분을 이제 뭐 앞쪽에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긴 하셨지만, 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뭐 엔진이 이렇게 있으면 실린더 헤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블럭이 있고 크랭크 케이스. 그렇죠? 오일팬까지 이렇게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에는 피스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커넥팅 로드를 통해서 크랭크 축을 연결을 해서, 뭐 뒤쪽에는 이제 뭐 플라이하고 변속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아래쪽에는 오일팬. 자, 이렇게 오일팬에는 오일이 저장되어 있는 펌프 부분, 중간에 오일의 출력임을 방지해주는 배풀, 그 다음에 오일팬에 제일 먼저 이렇게요. 뭐예요? 큰 이물질을 걸러주는 스트레이너. 거기에 뭐 대부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펌프를 사용을 하는데 뭐 내적 기어형, 플런저형, 뭐 외적 기어형,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식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내적 기어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요 앞쪽 부분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크랭크 축에 의해서 얘가 강제적으로 회전을 시키면서 오일이 넓은 데서 좁은 데로 가면서 강제적으로 압송을 시켜주게끔 이렇게 만든 방식이 기어 형식 중에 내접, 안쪽에서 내접되어 있다. 안쪽에서 접촉이 되어 있다 해서 내접 기어형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요게 기어형의 이제 오일 펌프가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오일 펌프에서 오일을 보내서 각 윤활부로 강제적으로 보내주는데, 중간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필터, 아까 얘기했던 여가기를 뭐 일부 이제 위치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크랭크 축에서도 오일을 공급을 해주고요. 그쵸? 여기 뭐 베어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캠축이 있는 쪽에도 오일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 오일은 뭐 디젤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제 터보차저에서도 이제 오일을 공급을 해주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 밸브 기구에 또 뭐 있었어요? 우리 자꾸 이제 뭐 밸브하고 밸브 스프링이 있고, 로커암하고 사이에 간극, 밸브 간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밸브 간극을 항상 0으로 맞춰주는, 거기에서 이제 오일을 쓰는 뭐가 있었어요?
태피시라는 놈이 있었죠. 거기에서도 여기에서 오일을 공급을 해줘가지고 항상 일정하게 오일의 비압축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구성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펌프에 여기에 뭐 있냐면 크랭크 축에 의해서 크랭크 축은 어디에 움직여요? 타이밍 벨트하고 위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얘는 항상 엔진의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회전 운동을 하죠. 회전 운동을 하면 엔진이 빠르면 빠를수록 얘가 회전이 빠르단 말이죠. 그렇죠? 엔진이 빠르게 돌면 얘도 빠르게 돌겠죠. 빠르게 돈다는 얘기는 그만큼 압력이 너무 강하게 줄 수 있는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일에 윤활부가 있는데 그 윤활부에서는 항상 일정한 압력으로 오일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빠르게 하다 보니까 오일의 압력이 많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오일을 일부분을 이렇게 리턴을 시켜서 항상 일정하게 오일을 압력을 조절해주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유압 조절 밸브 또는 릴리프 밸브. 릴리프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적인 장치 또는 자동차에서 주로 쓰는 것처럼 일정한 압력이 있으면 그 압력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서 압력이 넘게 되면 항상 이제 뭔가를 다른 쪽으로 보내주는 게 대부분 이제 기계 장치에서 릴리프 밸브라고 했죠. 연료 펌프에서도 있고 여기에서도 있었고요. 그러면 그 릴리프 밸브에 이제 뭐 그 스프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죠. 릴리프 밸브가 이렇게 보통 여기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압력이 강하게 움직여주면 그 압력을 오일을 일부를 이렇게 올펜으로 다시 보내서 일정한 압력을 유지를 해주는 유압 조절 밸브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보시는 것처럼 뭐 로터리형도 있고요, 내적 기어형도 있고, 배익형, 날개 형식, 그 다음에 뭐 방금 보신 것처럼 내적 기어형, 뭐 이런 식으로도 있었고요. 뭐 차종마다 조금 틀리겠지만 일부 차종에서는 엔진의 성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엔진이 열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면 오일도 같이 열을 받겠죠, 그렇죠? 그 오일을 냉각을 해주는 이렇게 이제 쿨러가 설치가 되어 있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일 회로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계기판에 오일 압력 회로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엔진이 쉽게 말하는 이제 망가진단 말이죠. 엔진 망가지는 것을 미리 방지해가 운전자야 지금 엔진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빨리 카센터 가서 좀 점검을 한번 해봐봐 할 때 이제 엔진 경고등을 띄우게끔 주전자 모양이 있죠. 요게 이제 오일 압력 스위치 또는 오일 압력 센서 같은 거 이렇게 구성 부품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기본적인 구성 요소, 그 다음에 각각의 구성 요소에서 각각의 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좀 접하게 되면 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로 오게 되면 기관 윤활 회로 내의 유압이 낮아지는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일에 관련된 것은 따로 이제 언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일이 있어요. 오일이 우리가 대부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 오일 요 사이로 오래되면 자동차 요 사이로 뭐가 있어요? 요 사이로 게스킷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리테이너, 흔히 말하는 실. 그러면 요런 부분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망가져가지고 요 사이로 오일이 질질질 새요. 오일을 질질질 새게 되면 내가 정량의 오일이 있어야 되는데 정량의 오일이 부족하게 되면 뭐가 발생을 해요? 오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압력이 낮아지는 원인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오일이 요 사이로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블로바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블로바이 가스 얘에 의해 가지고 여기가 가솔린 기관 기존 휘발유잖아요. 휘발유가 이렇게 떨어지면 엔진 오일이 어느 정도 끈적끈적한 점도를 갖고 있는데 그 점도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 점도가 떨어뜨리게 되면 오일 압력이 낮아지는 원인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일이 줄어드는 원인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아까처럼 질질 새요. 여기서도 질질 새고, 그죠? 가스킷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밸브들이 있는데 밸브 사이로 뭐 이렇게 안쪽으로 연소실로 유입이 돼요. 그 다음에 요 가스켓이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도 오일홀이 있는데 오일홀 사이로 이렇게 연소실로 유입이 되면 얘가 뭐예요? 누설하고요. 질질질 새는 누설과 요 안쪽으로 유입이 되면 요 안에서 뭐가 돼요? 연소가 되죠. 그렇죠? 연소가 되면 같이 뭐 연관을 짓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엔진 오일을 타게 되면 배기가스가 하얀 색깔 된다는 거, 백색 뭐 이런 것도 연관지어 가지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소가 되면은 엔진 오일이 줄어서 일단은 뭐 오일 압력이 떨어질 거고요.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압력을 줘가지고 강제적으로 보내주는 놈이 있었는데 얘가 뭘 제대로 역할을 못해. 오일 펌프가 문제가 있어도 오일 압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압력이 스프링에 의해서 릴프 밸브에 의해서 이렇게 리턴이 돼야 되는데 그 리턴 되는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릴프 밸브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여기가 오일 공급부예요. 그리고 이쪽이 펌프 쪽입니다. 펌프 쪽이라고 가정을 하고 요게 이제 리턴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공급에 이제 스프링을 이렇게 두고요. 일단 오일을 이렇게 간다 셈 치고, 자, 오일 이렇게 그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스프링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쓰면 오일이 이렇게 막 공급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오일이 공급이 되는데 여기 압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오일이 많이 공급이 되면 이 스프링 힘을 일정한 스프링의 장력이 있는데 이 장력이 얘를 밀고 이 오일이 이렇게 해가지고 리턴이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는 게 일종의 이제 릴프 밸브대로 이렇게 지금 설치가 보통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이 스프링이 원래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압력까지는 견뎌내야 되는데 얘가 밀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밀려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때 여기 스프링 장력이 규정 예를 들어서 3kg/cm의 제곱인데 얘보다 약해요.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스프링이 약해졌어. 그러면 장력이 약하면 내가 원하는 압력 말고도 낮은 압력에서 이렇게 리턴이 되겠죠. 그러면 이 오일 회로에 압력이 낮아지는 그런 원인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요거는 우리 예전에 이제 뭐 우리 교재에 페이지 102페이지에 보시면은 요 내용이 우리 다 학습을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크랭크 축에 베어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플라스틱 게이지 같은 거 가지고 우리 오일 간극도 이렇게 쟀었잖아요. 이렇게 오일 간극도 재고 했는데 요 사이가 베어링이 있는데 베어링이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마모가 심해가지고 얘가 닳았어. 그러면 요 사이로 오일이 많이 공급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주면 문제를 또 찾으시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유압 조절 밸브의 장력이 과다하다. 답 바로 나왔네요.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장력이 기준이 있으면 뭐 차종마다 조금 틀리겠지만 3kg라고 가정해서 3kg보다 떨어지면 리턴이 자꾸 되면 여기 압력이 낮아지겠죠. 과하게 되면 반대로 오일 압력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답은 바로 1번 나왔네요. 이제 그렇죠? 장력이 과다한 게 아니고 장력이 과소나 또는 장력이 약할 때 유압이 낮아지겠죠. 두 번째, 크랭크 축 베어링의 가다마멜로 오일 간극이 커졌다. 좀 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베어링에서 이렇게 계속 회전을 하다 보니까 마모가 일어나니까 얘가 자꾸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 그 사이에 오일이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오일 압력이 낮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얘가 문제가 있으면 얘 뭐예요? 오일 펌프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압력을 제대로 공급을 못 해주니까. 그 다음에 오일 누출 아까 이야기했었고요. 뭐 가스킷이라든지. 그 다음에 누출되는 게 또 이제 뭐 연소도 있을 거고요. 요렇게 안쪽으로 연소실 안쪽으로 누출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올펜의 올량이 부족한 거 그렇죠? 언제 어떻게 부족해요? 연소하고 누설 세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하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는요 우리 뭐 저희 이제 교재 페이지 이제 111페이지 있는 내용하고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충분히 학습을 하신 분이면 뭐 이렇게 틀리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용 엔진의 밸브 구동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거는 뭐 틀리시면 좀 그렇죠, 솔직히. 자, 우리가 이제 엔진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그린 그림이 요 그림이잖아요. 자, 보시면 밸브 기구는 오는 게 밸브 기구예요, 그렇죠? 아래쪽에서 크랭크 축에 폭발을 일으켜서
자, 보통은 이제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거는 타이밍 벨트나 타이밍 체인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보통 타이밍 벨트 우리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6만 킬로에 한 번씩 갈아야 되니 뭐 10만에 한 번씩 갈아야 되니 뭐 얼마에 한 번씩 갈아야 되니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크랭 구축에 의해서 벨트 또는 체인 또는 기어에 의해서 위쪽에 기어 또는 스프라킷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스프라킷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연결이 되나요? 캠축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 위쪽에 이렇게 캠축하고 연결이 되고요. 자, 요거는 노란색으로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이렇게 뭐 연결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캠축이 있고, 캠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어나 스프라킷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뭐 있어요? 록화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밸브 가이드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가이드에는 가이드 실, 그쵸? 실, 오일이 이제 새거나 안 새거나 할 때. 그 다음에 안쪽에 밸브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밸브에는 열릴 때는 노스 부분, 캠축의 코가 높은 부분, 노스 부분에 의해서 눌러가지고 열리고, 닫힐 때는 어떻게 닫힌다고요? 밸브 스프링에 의해서 이렇게 닫히죠. 그리고 요 사이를 아까 오일 이야기할 때도 있던 건데, 뭐라고 했어요? 밸브 간극이라고 했잖아요. 이 밸브 간극 조정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임의적으로 조절을 해줬는데,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조금 크게 보면, 자,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핏.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유압식 태핏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장치. 여기에 이름이 뭐라고요? 태핏이라는 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태핏. 자, 그러면 밸브 기구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뭐 굳이 따진다 그러면 이쪽에 앞쪽에 스프라킷, 기어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캠축이 있겠죠? 캠축 이렇게 캠축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요 캠축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캠축에 뭐가 붙어 있어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잖아요. 얘 이름이 뭐였어요? 로커암입니다. 그렇죠? 로커암. 그렇죠? 로커암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태피토 있고요. 그 다음에 밸브의 가이드. 자, 이렇게. 그렇죠? 우리 뭐 배웠던 거니까 이렇게 가이드도 있고요. 끝에는 이제 가이드 실도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밸브 스프링, 그 다음에 리테이너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밸브 있고. 그래 우리 명칭에 대해서 예전에 학습 다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이게 다 뭐예요? 밸브 기구였습니다. 밸브 기구.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이번에 밸브 구동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뭐에서 아까 벨트나 또는 체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체인 답 2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캠축이 있습니다. 그렇죠? 캠축. 그 다음에 로커암 있습니다. 아닌 것은 커넥팅 로드. 커넥팅 로드는 왕복 운동을 하는 피스톤과 회전 운동을 하는 크랭크 축을 연결해주는 로드, 짝대기, 뭐 연결해주는 커넥팅. 그렇죠? 커넥트. 짝대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3번.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조금 곤란하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에요. 자동차 엔진에서 피스톤 링의 구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피스톤 링은 요거는 조금 다시 한번 지우겠습니다. 피스톤 링은 어디 있는 거예요? 피스톤에 있는 링이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요 부분이었습니다. 그 피스톤 링은 크게 우리가 3대 작용이라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요? 막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물어본다 그랬잖아. 야, 오늘 당번 누구야? 이러면 오늘 며칠이야? 10일인데요. 10번? 자, 오늘 당번 일어나봐. 이러면 피스톤 링의 3대 작용 뭐야? 이러면 뭐라 그래요? 김오열이요. 김오열. 자, 김오열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기밀, 작용. 작용. 김오열. 제 이름은 박재열, 여기는 김오열. 자, 열은 열, 전, 도, 작용이 크게 피스톤링의 3대 작용이었습니다. 피스톤링의 3대 작용.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스톤링은 이제 조금 차종마다 조금 틀리겠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크게 위쪽에 보통 이제 3개에서 5개를 사용을 하는데 위쪽에 2개는
보통 이제 3개를 많이 사용해요. 3개에서 5개 사용하는 것 중에 위쪽에는 2개가 이제 3개로 가정을 할게요. 이제 3개를 많이 쓰니까 위쪽에 2개는 압축링, 아래쪽에 있는 것은 오일링. 그렇죠. 오일링 같은 경우는 여분의 오일을 긁어내는 거고요. 압축링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내용이 여기 피손 3대 작용에 기밀작용, 오일 제어작용, 열도도 작용 플러스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요거를 조금 많이 물어보게끔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설치는 요 엔드갭에 따라서 피손의 핀 방향하고 크랭크 축 방향의 크랭크 축 방향과 크랭크 축의 직각 방향을 제외한 120도에서 150도 사이로 엔드갭 피스톤 링에 이제 간격을 둬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립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색깔이 좀 틀리죠. 그렇죠? 1번하고 2번하고 오일링. 자, 1번이 크롬 도금이 돼가지고 우리가 조금 뭐 마찰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이제 유리하게 좀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피스톤 링의 쿠비 조건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에 열 팽창률이 낮아야 되고요. 열 팽창률이 높으면은 이제 금속도 이제 열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니까 특히 이제 위쪽에 그렇죠? 위쪽에 이제 헤드 같은 경우는 연소실에 구성을 하니까. 두 번째, 실린더 벽에 동일한 압력을 가할 것. 그래서 이제 스프링도 이렇게 일부러 이제 엔드갭이 있는 이유가 스프링 작용을 하기 위해서 벽에다가 어디 요 사이에 여기는 뭐예요? 벽이 뭐예요? 실린더잖아요. 거기서 일정한 압력으로 이제 면압을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시간 사용해도 피스톤 링과 실린더 마멸이 당연히 적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열 전도성이 낮아야 되는 게 아니고 열 전도성이 어떻게 해요? 높아야 되겠죠. 요 사이로 뭐 있어요? 우리 예전에 이제 뭐 2018년도 서울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습식 라이너, 번식 라이너 얘기할 때 요 사이에 냉각수 흐르잖아요. 그렇죠? 엔진. 그러면 피스톤도 열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단 말이죠. 여기에. 그러면 여기 피스톤 링 그 사이에 이제 뭐 엔진 오일도 이렇게 있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열을 요렇게 실린더 옆쪽으로 전달해가지고 열 전도 작용을 통해 가지고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럼 뭐예요? 열 전도, 열을 전달하는 성질이 좋아야 되죠. 그쵸? 낮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쵸? 그래서 구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일단 기본적인 구비 조건, 그 다음에 이제 피스톤의 3대 작용. 요거는 이제 3대 작용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이제 기능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 쪽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좀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용 발전기 중 직류 발전기에 비해서 교류 발전기가 가지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옳은 것은, 옳지 않는 것은, 아닌 것은, 잘못된 것은, 이런 것은 조금 제가 이제 체크를 좀 해주시면 나중에 문제 답 체크할 때 좀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일단은 발전기 나오면은요, 발전기 나오면 뭐 알아야 돼요? 일단 뭐죠, 우리가 이제 무슨 현상, 원리 이런 게 이제 문제에 잘 나왔기 때문에 발전기 나오면은 플레밍, 그렇죠? 모터, 플레밍의 왼손, 제 입장에서요. 그 다음에 발전기는 직류 발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플레밍의 오른손, 그래서 이제 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전기의 방향. 그렇죠? 힘자전 해가지고 이제 왼손은 모터, 그리고 우리 시동 모터 할 때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 다음에 직류 발전기, 제너레이터입니다. 그렇죠? 직류 발전기는 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그럼 뭐예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발전기는 교류 발전기, 알터네이터인데, 알터네이터는 무슨 법칙? 렌치의 법칙을 사용을 합니다. 요같이 세 가지 렌치의 법칙, 요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직류 발전기는 모터하고 똑같게 생겼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인 구성이 모터하고 똑같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에 설명을 할 때도 중간에 바깥쪽에 개철과 계좌철심이 이렇게 바깥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렇죠? 살짝 한번 그리게 되면 바깥쪽에 하우징이 있고요. 하우징은 집이란 얘기죠. 그렇죠? 하우징이 설치가 되어 있고 개철과 계좌철심이 이렇게 안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안쪽에 뭐가 있어요? 전기자라는 놈이 있었죠? 전기자 축에다가 전기자 편, 그 다음에 전기자 코일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요렇게. 영어로는 아마추어죠. 어메이처. 요 부분입니다. 그렇죠? 요렇게 전기자가 있고, 그 다음에 끝에는 정류자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류자가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브러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브러쉬. 이렇게 있죠? 브러쉬가 설치가 되어 있고, 자, 브러쉬 스프링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미는데, 이제 문제는 얘가 지금 현재 말하는 게 직류 발전기예요. 그러면 요 앞쪽에 풀리를 달아서 엔진 크랭크 축하고 연결이 돼서 벨트를 통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데, 직류 발전기는 자석이 되는 것, 여자입니다. 여자. 그쵸? 피메일이 아니고, 남자, 여자 할 때 여자가 아니고 자석이 되는 거. 근데 얘는 스스로 자석이 된다 그래서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자석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석 안에다가 이제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발전을 하게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스스로 자석이다 보니까 자석의 힘은 일정해요. 자석의 힘이 일정해. 그러면은요, 안쪽에서 전기를 만들려고 그러면, 엔진의 속도가 어느 정도, 우리가 엔진의 회전수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 흔히 말하는 계기판에 있는 RPM이었잖아요. RPM에 의해서 보통 회전하는 RPM이 쭉 돌고 있는데, 고속에서 한 3000rpm이면 얘가 전기가 잘 나와요. 근데, 저속일 때는 엔진이 전기가 제대로 안 나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발전기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처음에 시동을 걸 때는 배터리가 스타팅 모터로 가지고 엔진을 구동을 하고 난 다음에 시동이 걸린 후에는 모든 자동차의 전기적인 부하를 발전기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조적인 역할도 하고요. 얘가 부담을 하는데 저속에서 충전이 안 되면 자동차에서 제대로 힘을 못 쓴다는 거죠. 그렇죠? 전기를 제대로 못 뺐으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쓰는 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알터네이터, 교류 발전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교류 발전기라고, 얘가 직류 발전기라 그래서 무조건 직류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얘도 항상 교류로 나오죠. 그렇죠? 교류로 나오다 보니까 얘를 뭐 직류로 바꿔주는, 또는 뭐 직류로 교류로 바꿔주는 뭐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정유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정유자. 그래서 직류 발전기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조정기가 몇 개 들어가는데, 조정기가 하나가 전압 조정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류 조정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컷, 뭐 잘라준다는 뜻이죠. 아웃, 저리가, 이렇게 아웃시키는, 우리 야구할 때 컷아웃 릴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릴레이는 접점 소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깜빡이 할 때 이거 얘기 설명 다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컷아웃 릴레이를 썼는데, 컷아웃 릴레이는 뭐예요? 역류를 방지를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했었습니다. 거꾸로 전기가 이제 배터리 전기가 이제 얘가 시동이 꺼지고 반대로 이제 넘어가게, 여기서 전기를 빼내 쓰는데 반대로 전기가 항상 뭔가 이제 압력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보통 가니까, 거꾸로 가면은 얘가 망가질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역류 방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직류 발전기를 썼는데 안 좋아. 제가 아까 뭐가 안 좋다 했어요? 저속에서 발전이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정류자가 있는데, 정류자가 이렇게 이제 홈이 막 이렇게 쉽게 말하는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브러쉬가 너무 빨리 닳아요. 흑연처럼 이렇게 막 갉아먹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짧아요. 항상 얘는 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스타팅 모터는 시동 걸 때만 한번 싹 쓰면 되니까 크게 이제 마모가 적은데, 얘는 항상 엔진하고 회전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마모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게 뭐예요? 얘죠. 교류 발전기입니다. 교류 발전기. 자, 교류 발전기는 왜 쓴다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저속에서도 충전이 잘 돼요. 그 다음에 고속 회전에 잘 견딥니다. 왜? 이 정류자가 없어요. 갉아먹는 놈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정류자가 없기 때문에 허용 회전 속도도 높고요. 그 다음에 정류를 해주는데, 아까 이제 정류자가 있지 않고 뭘 해주면 플러스 다이오드 3개, 마이너스 다이오드 3개를 사용해가지고 다이오드로 정류하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고 또 용량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 저온류 조정기, 그 다음에 역류 방지를 얘 역할을 누가 해주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누가 해줘요? 다이오드라는 놈이 해주다 보니
해주다 보니 교류 발전기는 이렇게 전압 조정기만 필요해요. 강조 많이 드렸습니다. 전압 조정기. 전압 조정기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자, 그런 부분 좀 참고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서, 그러면 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 얘는 무슨 식? 타려자식. 바깥쪽에서 자식. 전기를 주는. 그러면은 저속에서도 어떻게 전기를 많이 뺐었냐면, 요 자석이 되는 부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 바깥쪽에 하우징이 있고요. 중간에 이제 전기를 빼냈을 수 있는 코일. 그렇죠? 요게 스테이터, 그 다음에 자석이 되는 로터, 그 다음에 이 자석이 되게끔 전기를 공급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전자석이라고 하죠. 전기를 주면 자석이 되는 거. 우리 솔레노이드 밸브의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그렇죠? 전기를 주면, 전기를 많이 주면 얘가 자석의 힘이 셀 거고요. 전기를 조금 주면 자석의 힘이 약하고, 그러면 저속에서는 회전을 할 때 속도가 늦어요. 그러면 충전이 잘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전기를 많이 줘가지고 자석의 힘을 크게 하면 똑같은 용량의 전기를 빼낼 수가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 다음에 뭐 스테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어떻게 감안하냐에 따라 가지고 뭐 델타 방식, 스타 방식, 그쵸, 뭐 성간전압이 루트 3배가 많고 뭐 성간전류가 루트 3배가 많고 요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고, 뭐 그런 내용 좀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브러쉬라든지 요런 부분, 그 다음에 특징적인 부분, 요 뒤쪽 부분 있었잖아요. 얘 두 개는 없고 전압 조정기만 필요하다, 요런 거. 요것도 이제 우리 예전에 문제 한번 다 풀어봤어요.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 기본서에 있는 296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문제. 그 다음에 304페이지에 있는 문제하고도 거의 유사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동차용 발전기 중 직류 발전기에 비해 교류 발전기, 뭐 비교 문제에 주로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소양 경량이며 저속에서도 충전이 가능한 출력 전압이 발생한다.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타려자식에서 로터에 전기를 많이 주냐 적게 주냐에 따라서 저속일 때도 똑같은 전기를 빼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전 부분에 정류자를 두지 않으므로 허용 회전 속도가 한계가 높다. 아까 정류자 뭐였었어요? 직류 발전기는 요게 정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톱니 모형이다 보니까 잘 깔아먹는다고 했었어요, 브러쉬가. 근데 교류 발전기는 이렇게 슬림링이라는 놈을 둬가지고 회전할 때, 그렇죠? 깔아먹는 놈이 없어요. 그래서 수명이 깁니다. 그 다음에 전압조정기가 필요 없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는 직류발전기는 전압조정기, 전류조정기, 컷아웃 릴레이 3개가 필요한데, 얘는 전압조정기만 필요하고 나머지의 역할을 누가 해준다? 교류발전기가 해준다. 죄송합니다. 교류발전기가 아니고 다이오드 플러스 3개, 마이너스 3개, 총 6개의 다이오드를, 실리콘 다이오드를 써가지고 정류와 역류 방지를 이렇게 해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네요. 틀린 내용. 그 다음에 4번에 실리콘 다이오드로 정류하므로 대체로 전기적 용량이 크다. 뭐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것도 뭐 크게 이제 무리 없이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5번, 내연기관의 에어컨 작동 시 냉매 순환 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거 저희 기본 강의 문제 풀 때 수없이 했고요. 그렇죠. 우리 교재에도 이제 요 내용 그대로 실려가 있고, 문제도 똑같은 문제 풀어봤었습니다. 그렇죠. 기출 문제에서도 조금 나왔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에어컨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렇죠. 에어컨, 냉방장치 나오면 바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냉매 R134A 쓴다는 거. 예전에는 R11을 썼는데 문제가 이제 CL 염소가 있다 보니까 염소가 있다 보니까 학교죠, 그렇죠? 염소가 있다 보니까 오존층을 파괴하고 그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지금은 현재는 다른 것도 쓰긴 하는데 저희 교과서적으로는 아직도 R134A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얘 특징적인 부분, 뭐 각각의 이제 냉매 뭐 구비 요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떻게 해요? 증발 잠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온도를 낮춰가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외우라 했어요? 우리 압, 응, 니, 팽, 증. 이거 그대로 문제 나왔잖아. 그러면 요 압응리 팽증,
아북리 팽종 그대로 찾으면 답 몇 번이에요? 3번. 바로 나오죠?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 압응리 팽종. 답은 2번이네요. 2번. 그쵸? 압응리 팽종. 답 바로 2번이 되는 거죠? 그쵸? 답 2번입니다. 그러면 순서, 앞머리 따가지고 예전에 많이 외웠습니다. 압응리 팽종, 압응리 팽종, 압축기, 응축기. 리시버 드라이어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건조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보통 리시버 드라이어로 외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리시버 드라이어. 그 다음에 팽창 밸브, 그 다음에 증발기,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압응리 팽종,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 말로 뭐 건조기가 되고, 영어로도 얘기했었습니다. 유체를 강제적으로 보내주는 놈은 펌프, 기체를 강제적으로 보내주는 컴프레셔라고 그래서 얘도 이제 냉맥 컴프레셔. 응축기는 응축기는 물을 모은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컨덴서라고 하고요. 그렇죠? 컨덴서. 리시버 드라이어는 리시버 드라이어, 또 우리나라 말하면 건조기. 팽창 밸브는 익스펜션 밸브 또는 익스펜시브 밸브. 익스펜션. 영어로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증발이 영어로 evaporation입니다. 그래서 증발을 해주는 놈, 죄송합니다. 놈. 자, evaporat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잔다 가시면 에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요 순서되는 거 이렇게 지금 문제처럼 요거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이 부분을 뭐 엄청 많이 했으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상변화가 있었죠. 상변화. 뭐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만 알아두라고 그랬어요? 응축기는 물방울을 만들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물방울 만들어 준다는 뜻은 액체가 돼요. 액체가 돼요. 그쵸? 액체. 그러면 액체 전에는 기체예요. 뭔가 상변화가 있으니까. 그러면 압축기는 강제로 뭔가 막 보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강제로 막 끼워가지고 막 지하철에 막 밀려가 타면 열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압력이 높고 고압, 고온이 될 거고요. 그러면 기체 그대로 와가지고 고압, 고온, 고압 이렇게 될 거고요. 고온. 그 다음에 리시버 드라이어는 하는 역할이 이제 뭐 저장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어. 건조기니까 이제 수분을 걸러주는 역할도 하고요. 뭐 찌꺼기 같은 거 있죠? 여가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요. 그렇죠? 그러면 요 액체가 팽창 밸브를 통해서, 팽창 밸브는 이제 예전에 설명 다 드렸던 것처럼 이제 약간 베르누이 원리처럼 있죠? 병목의 원상 엄청 설명 많이 드렸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팽창 밸브에서 병목의 현상, 보틀렉,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항상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했을 때, 차들이 쭉 잘 가고 있다가 차예요. 막 3차선 도로를 가다가 도로가 좁아지면 막 열받아요. 막 대부분 사람들은 막 구실구실 되죠. C자 막 써가면서 C하고 열렬을 막 쓰면서 막 그래. 그러면 막 열이 받아요. 그 다음에 막 오밀조밀하니까 압력이 높고요. 프레셔가 높고 열받으니까 온도가 높아져요. 온도가 높았던 게 고온고압에 높았던 놈이 내 차례가 와가지고 하면은 차들이 막 속도로 왱, 아우 씨 이제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이러면서 막 가죠. 그러면 뭐가 돼요? 요 밀도가 떨어지니까 압력도 떨어지고요. 열받았다는 게 시원하게 되죠. 그렇죠? 온도도 떨어지면서 뭐가 돼요? 속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렇죠? 속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팽창 밸브를 이렇게, 팽창 밸브가 넓었다가 좁았다가 이렇게 해주는 걸 보통 이제 팽창 밸브라고 그러거든요. 좁은 상태에서 넣게 해주면 고온고압이 저온 저압이 됩니다. 압의 액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온 저압의 액체가 저온 저압의 기체로 바뀌면서 뭐가 되냐면 주변의 열을 뺏어요. 액체가 기체로 상변을 하면서 열을 뺏는 것 갖다가 증발을 하면서 주변의 열을 뺏는다 해서 증발 잠열이라고 그러죠. 증발 잠열을 흡수를 하면서 여기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또 다시 그대로 순환을 하게 되면
저온 저압의 기체가 어떻게 해요? 압축기를 통해서 고온과압으로 이렇게 가게끔. 자, 요거 이제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문제 앞으로도 뭐 나올 가능성도 많은 내용이고요. 그렇죠? 뭐 헷갈리니까 하나만 외우시면 그제 순서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사용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FATC 프로토 에어컨이 있었죠?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구성 부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운 것처럼 컴프레셔라든지, 그 다음에 컨덴서 이렇게 있고요. 컨덴서 리시버 드라이어가 붙어 있는 방식도 있고, 리시버 드라이어가 별도로 되어 있는 방식도 있고요. 팽창 밸브도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고, 그 다음에 조수석, 흔히 말하는 다시방이라 그러죠. 대시보드 아래쪽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에바포레이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 아래쪽으로 물이 뚝뚝뚝 이렇게 떨어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5분 문제는 크게 이제 무리 없이 풀 수 있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요. 축전기, 콘덴서 얘기합니다. 콘덴서. 저희 교재 이제 기본 교재의 231페이지에 보시면 그대로 이제 요 내용이 그대로 이제 내용이 있었죠. 자, 콘덴서는 우리 회로판 이렇게 빼면은 여기 이렇게 생긴 놈이 이제 콘덴서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뭐라고 이제 생각하면, 우리 어릴 때 이제 장난할 때 빗자루 있잖아요. 소피 마루소 있는 빗자루, 죄송합니다. 빗자루가 책받침 딱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정전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 전기 일어나는 이런 전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컨덴서의 역할입니다. 컨덴서. 자, 컨덴서는요, 안쪽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기를 저장하는 얇은 요런 막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요런 식으로 말아놨는데, 그때 이제 정전 용량, 얘가 어느 만큼 전하 또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을 이제 정전 용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다 비례인데 한 가지만 반비례돼요. 그러면 반비례만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금속판 거리의 반비례입니다. 금속판 거리의 반비례. 나머지는 다 비례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금속판 사이의 거리의 반비례 1번. 그래서 1번이 옳지 않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속판 면적의 비례. 그 다음에 절연체의 절연도의 비례. 전압의 비례. 자, 뭐 크게 이제 문제가 없게끔 푸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주행 중 과도한 제동 장치 작동으로 인해 드럼과 라이링 사이에 마찰열이 축적되어 라이링의 마찰 개수가 저하되는 용어는, 자, 요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자친구랑 산에 올라가서 데이트를 하고 커피 한 잔 먹고 내려오게 되면, 요즘에 이제 수동 변속기 같으면은 우리 제3 브레이크라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 많이 걸어가지고 엔진 RPM이 왱 올라가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요즘 차들은 대부분 자동 변속기란 얘기죠. 그렇죠? 자동 변속기다 보니까 차가 이제 자꾸 이제 내려가다 보면 속도가 점점 붙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브레이크를 자주 밟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흔히 말하는 패드 또는 라이딩 있었죠? 디스크 브레이크는 패드, 그 다음에 드럼 브레이크는 라이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슈에 붙어 있는 그 부분이 막 열을 막 받다 보니, 이렇게 열을 많이 받는 거죠. 그렇죠? 열을 많이 받다 보니 뭐가 돼요? 마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바깥쪽으로 표출을 해줘가지고 제동을 시키게끔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열이 방산이 안 되고 자꾸 이제 축적이 되다 보니까 패드가 자기 역할을 못해요. 마찰을 제대로 못 일으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동력이 저하되는 것을 우리가 부를 때 페이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다 배웠던 거니까. 그 페이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열 때문에 일어나니까 열을 방지를 해주는 방지법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드럼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핀을 사용하는 방식도 있었고, 드럼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요 사이에 구멍을 쭉 뻥뻥뻥 뚫어놨어요. 뭐 공기가 잘 통하게. 그거를 명칭을 우리가 부를 때 벤틸레이션 브레이크 또는 벤틸레이션 디스크 이런 식으로 부르단 말이죠. 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은 페이드 현상.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얘는 열에 의해 가지고 마찰력이 저하되는 것을 페이드 현상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한 번씩 이제 우리 디스크 브레이크인데, 막 장마지고 할 때 웅덩이 같은 걸 딱 지나가게 되면 브레이크가 일시적으로 브레이크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물기가 묻어서.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부를 때 워터 페이드라고도 하죠. 우리 뭐 했던 거니까 워터 페이드. 그 다음에 그러면 일단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베이퍼록은 뭐예요? 오일 회로,
죄송합니다. 오일 회로가 아니고 연료 회로, 오일 회로에도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일어나는 게 연료 회로. 그 다음에 브레이크 회로에 기포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뭐 때문에? 기포가 발생하는 건 뭐예요? 뽀글뽀글 열에 의해서 끓는 현상.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파이프 안에 오일이라든지 연료가 꽉 차야 되는데 열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기포가 중간에서 잠겨 있는 현상, 증기 폐쇄 현상, 이걸 하면 베이퍼 록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제동 장치 같은 경우는 제동 늦음이 발생하고 브레이크가 푹 들어가 버리는 요 공간만큼이 그냥 밀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유체의 비합충성을 이용해서 쭉 밀리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스펀지 현상 같은 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잘 작동이 안 되고, 연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시동이 또 잘 안 걸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부를 때 베이퍼록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플레이닝 현상 많이 했습니다. 타이어에서 물 배수가 안 돼서, 그쵸? 물 위에서 배수가 안 돼가지고 물 위에서 활주하는 현상. 그러면 이제 조향도 안 되고 제동도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방지법으로는 이제 뭐 새 타이어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리브용 타이어를 사용한다거나 카프 가공, 이렇게 막 타이어가 마모가 되면은 위에서 더 잘 미끄러질 거니까 그런 거 우리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해요? 바람이 없어서 마찰열이 축적이 돼가지고 제가 막 춤도 이렇게 막 췄습니다. 그렇죠? 서가지고, 제가 지금 서 있잖아요. 서가지고 이렇게 뭐예요? 웨이브 탄다 그러잖아요. 타이어가 물결 모양으로 춤을 추는 현상을 스탠딩 웨이브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타이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면에 의해서 마찰을 해가지고 타이어가 바퀴가 구동을 하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열이 받잖아요. 마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웨이브를 이루었다가 다시 복원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공기 압력이 너무 떨어진 상태면 여기 표면적이 넓어지죠. 그러면 열이 더 많이 받아. 열이 너무 많이 받으면 얘가 원래대로 돌아왔다가 웨이브 했다가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나중에 얘가 돌아올라 그러면은 웨이브 생기고, 돌아올라 그러면 웨이브가 생기고, 그러면 나중에 뭐가 발생하면 뻥 하고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열에 의해서, 영어로 뭐예요? 히트, 분리가 돼요. 타이어가 터져버린다고요. 그게 뭐예요? 히트 세퍼레이션 현상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방지하기 위해서 타이어에 규정 압력을 쓰거나, 아니면 원래 타이어는 좀 강성이 있는 단단한 타이어를 쓴다거나, 요즘에 이제 문제 최근에도 좀 나오는 타이어 프레셔 모니터링 시스템, 우리 교재도 있고 우리 풀었던 거,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방지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내용, 뭐 문제도 자주 나오고요. 이 보기 내용은 문제도 자주 나왔었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한 내용입니다. 뭐 기본서만 잘 보시고 뭐 학습만 제대로 됐으면은 문제 풀기가 크게 문제가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8번에 자동 변속기 차량의 스톨 테스트로 점검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스톨 테스트 요 내용도 이제 우리 교재에 그대로 내용되어 있었습니다. 페이지 366페이지에 교재 내용 그대로 이제 실려가 있었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자동 변속기를 타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이거 속도입니다. 속도. 자동차 속도로인데, 그러면 내가 속도의 증가에 따라서, 특히 언제요? TPS 또는 APS죠. Accelerator Position Sensor. 내가 악셀레이터를 얼마만큼 밟았는 양, 스로틀의 궤도, 열려있는 정도를 스로틀의 궤도라고 하죠. 스로틀의 궤도와 Vehicle Speed Sensor죠. 그렇죠? 차속을 측정하는 차속 센서잖아요. 자동차의 속도에 따라서 내가 1단으로 붕치기, 2단으로, 3단으로, 4단으로 변속이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운전자는 알아요. 내가 평상시에 악셀레이터 이만큼 속도가 되면 변속이 잘 되고, 떨어질 때도 변속이 잘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변속 충격도 없고 하다가, 어느 순간, 오늘 차가 이제 변속 충격도 심하고, 변속도 잘 안 되고, 원할 때 변속도 잘 안 되면, 운전자가, 내 차가 좀 이상하네. 막 카센터 갈 거란 얘기죠. 카센터 가게 되면,
카센터 사장님들,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제가 이제 평상시에는 차가 뭐 이렇게 잘 가고 있다가, 뭐, 변속이 잘 안 돼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러면 이제 막 점검을 하겠죠. 그러면 카센터 사장님들이 임의적으로 자동차에서 엔진의 출력, 왜? 자동 변속기에서도 엔진의 센서들을 그대로 자동 변속기 쪽으로 차용을 해가지고, 얘 엔진에 있는 센서들이잖아요. 차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엔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변속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고 변속기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변속기들은 대부분 카센터에서 변속기를 직접적으로 수리를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션집이라고 해서 이제 따로 이제 변속기 집을 따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엔진이 문제가 있으면 카센터 사장님들이 직접 고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렇죠? 변속기가 문제가 있으면은 변속기 집에 제가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수리를 맡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카센터 사장님들이 이게 엔진이 문제가 있는지 뭐예요? 변속기가 문제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부분이 스톨 테스트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톨 테스트는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점검을 했더니 얘가 잘못됐는지 뭔가 엔진의 문제인지 변속기의 문제인지를 점검하는 기준점이 뭔지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스톨 테스트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는 뭔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점검을 할 때는 차를 리프트에 띄웁니다. 리프트에 해가지고요. 양쪽에 고인목을 댑니다. 바퀴. 그렇죠? 차가 굴러가지 않게끔.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끝까지 당긴 다음에 왼쪽 발은 페달이 두 개니까 왼쪽 발은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은 상태에서 악셀레터를 순간적으로 끝까지 밟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RPM 계기판에 있는 RPM을 점검을 해서 보통 뭐 2000에서 2500 RPM 뭐 회사마다 조금 틀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RPM이 너무 높게 되면은 변속기에서 클러치나 밴드가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PM이 떨어지게 되면 엔진 출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엔진에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이제 몇 초 이상을 점검을 하면은 이제 변속기가 또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판정하는 방법. 대부분은 이제 엔진 오일미급하고 변속기, 아까 이제 고인목 떼고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 떼고 그 다음에 PRNDEN 각각의 한 몇 초 정도로 둬야지 이제 자동 변속기는 밸브 바디를 통해서 안쪽에 이제 오일을 회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밴드도 조정해주고 클러치도 조정해주고 밴드는 브레이크 밴드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점검할 수 없는 것 한번 볼까요? 토크 컨버터의 동력 전달 기능 점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구동력 답 바로 나왔네요. 그 다음에 클러치와 브레이크의 미끌림.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자동차 앞바퀴 정렬의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얼라이먼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좀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자, 얼라이먼트 우리 카센터 가시게 되면 한 번씩 핸들이 쏠리거나 편만 먹고 이러면 얼라이먼트 봅니다. 그렇죠? 지금 이 화면상으로는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셋백, 총토, 개별토, 캐스터, 캠버, 킹핀, 인크루드가 우리 뭐 다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1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번에 캐스터는 앞바퀴를 평행하게 회전시킨다. 뭐 답 바로 나왔네요. 그렇죠? 캐스터는 뭐였어요? 캐스터는 차를 옆에서 봤을 때입니다. 그렇죠? 차의 바퀴가 옆에서 보게 되면 우리 독립연가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렇죠? 노면가에 직각인 상태에서 이렇게 일정한 각도를 두고 그래서 이제 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직진성 때문에 이제 우리 핸들을 딱 뉴턴을 하고 난 다음에 핸들을 놓더라도 그냥 원래대로 모디시라 그래가지고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렇죠? 복원성, 방향성, 선회성, 잘 뭐 회전이 하는 선회성 요런 특징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바로 1번 바로 나왔네요. 자, 평행하게 회전시킨 것은 토인의 역할이 었습니다. 그렇죠? 토 엄지발가락이라 해서 차를 어떻게 해요? 보통은 토인 또는 토아웃인데 역할은 토인에서만 작용을 하죠. 차를 어디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입니다. 그렇죠? 바퀴가 위에서 봤을 때 안쪽으로 토가 엄지발가락이 안짱다리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제 사이드 슬립도 방지를 해주고요. 사이드 슬립을 방지를 해주게 되면 타이어의 펜마모도 방지를 해주는 거고요. 그렇죠? 펜마모가 방지가 되다 보니 펜마모 방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바퀴가 회전을 할 때 우리 앞바퀴가 에크먼 장토식을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평행하게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토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뭐 1번 나왔죠. 그 다음에 킹핀 경사각은 조향힐의 복원력을 주고요. 토이는 주행 시 캠버에 의한 토화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우리 뭐 교재에 있는 내용 거의 많이 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에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동력 전달 방식 중 직렬형의 동력 전달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우리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만 좀 보면 되겠네요.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 짬뽕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연기관과 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자동차를 우리가 부를 때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크게 이렇게 구별을 해줬습니다. 이렇게요. 직렬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렬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역할을 같이 해주는 직병렬형이 있었고요. 그래서 직렬형은 엔진이 있는데요. 엔진은 구동에 관여를 전혀 안 해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는 엔진 가지고 구동을 했는데 구동에 전혀 관여를 하지는 않고, 엔진이 있으면 엔진을 통해서 어떻게 벨트를 걸어가지고 발전기를 돌리는 용도만 씁니다. 그러면 발전기가 여기 이제 발전기잖아요. 그러면 그 발전기는 당연히 배터리로 저장을 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배터리 가지고 뭐를 써요? 모터를 이용해 가지고 바퀴를 굴려 가지고 감속기를 이용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문제가 직렬형을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엔진. 일단은 이제 문제 먼저 풀고 나머지 살짝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엔진에서 발전기로 가겠죠? 발전기에서 발전을 하면 발전기가 어디로? 배터리로 가죠? 그러면 그 배터리가 모터를 구동을 합니다. 그 모터를 구동을 하는데 차가 이제 무겁다 보니까 변속기를, 우리 변속기를 일종의 감속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감속기를 통해서, 감속기가 변속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변속기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변속기가 어디로? 구동 바퀴로 가겠죠? 순서가. 자, 이렇게 지금 내용을 그대로 찾게 되면 답은 1 바로 나오죠? 기관, 발전기, 축전지, 전동기. 전동기가 모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구동 바퀴. 자, 요거를 이제 그대로 갖고 오게 되면 이거예요. 엔진이 있는데 엔진이 바퀴를 돌려주는 역할을 안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엔진에다 그냥 발전기 하나 달아가지고 이 발전기를 배터리 쪽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배터리 가지고 모터를 조정해서, 여기 지금 모터예요. 그쵸? 모터를 통해서 변속기를 거쳐서 바퀴를 이렇게 굴리게끔.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쵸?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걸 갖다가 우리가 부를 때 시리즈형이라고도 합니다. 엔진은 아까 뭐라고요? 구동은 안 하고 발전만. 그 다음에 병렬형은 소프트 타입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드 타입도 있었잖아요. 하드 타입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뭐 주로 예를 들었던 게 토요타 프리우스 같은 거. 뭐가 있냐면 EV 모드, 전기차 모드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 배웠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주로 이제 병렬형의 각각의 구성 부품에 대한 내용을 많이 물어봤고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그러면 하드형은 EV 모드가 있고요. 소프트형은 EV 모드가 없어요. 그래서 소프트형 같은 경우에는
모터를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모터는 저속 또는 발진입니다. 출발. 발진과 저속에서는 엔진 플러스 모터를 쓰고요. 어느 정도 중속이라든지 정속 일 때는 어떻게 해요? 엔진만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소프트 방식이라고 하고요. 하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발진, 그 다음에 저속에서는 모터만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속이라든지 이때는 엔진만 이용하고, 그 다음에 뭐 오르막 올라갈 때 힘이 좀 딸리거나 하면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병렬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엔진도 쓰고요. 그 다음에 변속기도 쓰는데 엔진하고 변속기 사이에 뭘 두냐면 모터를 둡니다. 그렇죠? 모터. 그래서 엔진을 보조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배터리에 전기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될 거고, 이 배터리를 우리가 부를 때 고전압 배터리라고 했었습니다. 보통 한 500V 이상 되겠죠. 300에서 한 500V. 그러면 모터가 있다만 하니까 전기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기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를 줘. 근데 이 전기는 저장된 게 뭐예요? 배터리니까 직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터는요, 거의 제네레이터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기를 주다 보면 얘를 교류로 바꿔줘야 돼.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교류를 바꿔주는 게 인버터입니다. DC를요, 이렇게 AC 교류로 바꿔줘가지고 모터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모터는 어떻게 우리 아까 이야기한 대로 힘자전 얘기했었잖아요. 얘를 거꾸로 돌리면, 모터를 거꾸로 돌리면 발전기가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제동을 할 때 얘가 거꾸로 돌면서 뭐가 되냐면 전기를 발생하는 발전기가 돼요. 그러면서 얘가 거꾸로 돌아.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발전기가 된다 했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회생제동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얘는 또 뭐라고 해요? 얘 뭐예요? 교류잖아요. 교류가 어디로 가요? 직류 배터리로 가니까 인버터를 통해서 또 다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인버터가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배터리를 지가 이제 조절해주는 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BMS가 되죠. 그쵸? BMS는 배터리의 상태, SOC, State of Charge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배터리가 이제 저장을 하거나 전기를 빼냈으면 당연히 열이 날 거니까 뭐 냉각 관련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셀 뭔지 아시죠? 우리 배터리의 이제 한 개의 방, 그렇죠? 셀 밸런싱 제어를 하기 위해서 BMS가 이 배터리를 제어를 해주고요. 배터리는 보통 뭐 썼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리튬하고 리튬 이온, 그 다음에 리튬 폴리머,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전액이 무슨 차이냐면 얘는 액체, 폴리머는 뭐예요? 겔 형식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젤리. 그리고 조금 얘가 조금 효과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모양을 만들기가 좋아요. 근데 또 얇게, 우리 요즘에 핸드폰 배터리도 얘를 쓰잖아요. 얇게 만들다 보니까 기계적인 강도가 조금 떨어져요. 그 다음에 리튬 이온은 좀 문제가 뭐냐면 열에 좀 약해요. 열에 좀 취약하다 보니까 리튬 폴리머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리튬 이온도 사용하고 리튬 폴리머도 사용하고 약간 기계적인 강도.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이제 충전 시간을 짧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이제 컨덴서, 아까 얘기했던 컨덴서가 영어로 커패시터입니다. 정기적인 컨덴서, 커패시터를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터를 쓰니까 또 모터도 제어를 해주는 놈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MCU, 모터 컨트롤 유닛,
배터리를 해주는 거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또는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전기가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얘가 또 망가질 수도 있고 얘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전기를 끊었다가 붙였다가 해주는 거 이름 뭐라고요? 릴레이.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PRA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 안쪽에는 뭐 프리차저 릴레이 이런 거 해가지고요. 뭐 인버터 손상도 좀 방지를 해주고 이런 내용이 조금 있어요. 그 다음에 모터가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모터가 어느 만큼 돌아간지는 또 몰라. 그래서 이제 리졸버라는 걸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리졸버는 엔진의 회전수를 검출을 하는 것 같다가 모터의 회전수를 검출을 해주는 걸 우리가 부를 때 리졸버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배웠고, 자동차에는 여기에는 모터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너무 고전압이는데 이제 다른 차하고 이제 호환도 해야 되니까 라이트도 켜고 해야 되는 다 12V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얘를 좀 낮게 전기를 다운시키는 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LDC, Low DC-DC 컨버터를 사용해가지고 고전압 배터리를 한 12V로 조금 낮춰주는 그런 역할도 이렇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게 제어해주는 게 HCU, 하이브리드 컨트롤 유닛, 이런 식으로 하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에 한번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타입하고 하드 타입하고 큰 차이가 EV 모드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EV 모드가 되려 그러면은요, 엔진이 시동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터만 가지고, 이 모터라 했잖아요. 모터만 가지고 변속기를 돌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엔진 시동이 안 돼. 얘는 사용을 안 해. 그래야지 여기 동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퀴를 굴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터를 어디에 붙여 놓느냐에 따라서 조금 구별을 좀 해요.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FMED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TMED. 자, 요 두 가지 방식이 이렇게 좀 나눠져요. F는 플라이힐입니다. 플라이힐은 엔진 쪽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요쪽 부분. 그 다음에 변속기는 여기에서 TMED는 T는 트랜스미션의 약자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모터의 위치가. 플라이힐에 붙어 있냐? 플라이힐에 붙어 있으면 엔진하고 항상 같이 붙어 회전을 하니까 엔진이 시동이 안 되면 뭔가 전달을 못 해. 그게 뭐냐면 소프트 방식이에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F 플라이힐 마운티드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무슨 장치란 뜻이거든요. 요런 방식을 갖다가 소프트 방식이라고 하고요. TMED를 갖다가 보통 하드, EV, 뭐예요? 엔진이 시동이 안 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변속기를 움직여가지고 바퀴를 돌릴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이 이렇게 TMED, 이런 식으로도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 TMED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전기로 모터만 사용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속도가 되면 얘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쓰기 위해서 얘를 시동을 걸어주는 놈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하이브리드, 이렇게 쉽게 말하는 제너레이터가 있어야 돼. 하이브리드 스타트 제너레이터, HSG. 그래서 이제 엔진 쪽에 이렇게 풀리에 의해 가지고 벨트에서 구동을 하면서요, 일정 부분 발전 역할도 하고요. 발전기처럼, 우리 알터네이터처럼 발전기, 아까 제너레이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모터를 사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엔진에 시동을 걸 때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10번까지 문제를 좀 풀면서 좀 기존에 배웠던 거 좀 정리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요. 자, 뭐 이제 새로 들으시는 분들은 뭐 새로 이제 뭐 좀 자세하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하게 되면 상세하게 이렇게 좀 뭐 하실 거고, 기존에도 조금 이제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2019년도 서울시 기출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